아무 근거도 없는 허튼 소리처럼 들렸지. 당신 말 맞다나 마술 아니면 그와 비슷한 거지. 하지만 코스타베르데에서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한 다음부터 나는 입 다물고 그 늙은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됐다네. 방파제를 세우는데 그것보다 더 값진 기술은 없으니까. 그가 토목공학 기술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 나는 피와 살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사람을 얼른 만나고 싶었다. 알베르토는 바다를 주시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 멋진 구경거리라면서. 아르키메데스는 부처처럼 양반다리를 하고 얼어붙은 듯 꼼짝도 않고 해변에 몇 시간이고 앉아 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류에 숨겨진 힘과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신들과 초자연적인 교신을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말을 듣거나 조용히 그들에게 기도했다. 마침내 그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 듯 보일 때까지. 그는 뭐라고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손짓하며 그래, 세울 수 있소. 아니 세울 수 없소 라고 결론 내렸다. 만일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방파제를 세우기에 적당한 다른 장소를 찾아야 했다. 우리가 가랑비로 축축하게 젖은 산미겔의 조그만 광장에 도착했을 때 기술자 치초 카네파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 나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정말 경이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노인이야. 항상 황당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니까. 천재에게 흔히 나타나는 망상인데 한 번은 딸이 파리에 있는데 자기를 그곳으로 데려가 함께 살 거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적도 있다네. 빛의 도시에서 말이야.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오래된 12지장 교양 때문에 가끔 그런 것처럼 속이 쓰렸고 머리에서 불꽃이 툭툭 튀는 것 같았다. 또 무엇을 느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 순간 나는 알베르토 라미엘이 레가타스에서 아르키메데스와 리마의 방파제 이야기를 들려준 이후 왜 그 이야기가 나와 깊이 관련된 것처럼 그토록 불안한 느낌이 들었는지, 왜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기 전인데도 이상하게 안절부절 못했는지, 왜 재앙이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를 느꼈는지 깨달았다. 나는 방금 들은 얘기에 대해 치초 카네파에게 질문을 퍼붓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 우리는 라푼타 지역의 칸톨라오 해변에 면한 피게레도 방파제에 도착해 차에서 내렸다. 나는 그들이 알려주기도 전에 아르키메데스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10대 시절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한 검은 몽돌 해변으로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왔다. 그는 창백하고 초라하고 여윈 혼혈인이었다. 성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이 혼혈인은 노년, 즉 시간적 거리가 사라진 무감각한 시기를 이미 오래전에 지난 사람 같았다. 그래서 70살인지 80살인지 아니면 90살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았다. 그는 누더기 같은 파란색 셔츠를 입었는데 춥고 흐린 아침에 부는 바람에 단추 하나만 달랑 달린 셔츠가 마치 도처럼 부풀어 올라 털없이 앙상한 가슴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인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로 해변의 돌을 발뿌리를 차이면서 외가리처럼 큰 걸음으로 오락가락했는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저 사람이지. 그렇지. 내가 물었다. 그가 아니면 누구겠어? 치초 카네파가 대답하고는 손을 확성기 모양으로 만들어 입에 대고 소리쳤다. 아르키메데스, 아르키메데스, 이리 와요.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보려고 유럽에서 왔어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획 돌리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해변의 검은색 몽돌 위에서 균형을 잡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가 가까이 오자 나는 좀 더 자세히 그를 볼 수 있었다. 이가 모두 빠진 것처럼 양쪽 뺨이 움푹 들어갔고 턱 한가운데가 흉터 때문에 갈라져 있었다. 그의 몸에서 가장 생기 있고 활기찬 부분은
조그맣고 눈물이 고였지만 강렬하고 호전적인 눈이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무례할 정도로 뚫어지게 우리를 쳐다보았다. 이마와 눈가의 주름 때문에 그는 아주 늙어 보였고 목의 주름은 수탉의 벼처럼 보였다. 그는 손톱에 시커멓게 때가 낀 우락부락한 손을 내밀며 우리에게 인사했다. 당신은 정말 유명해요, 아르키메데스. 믿지 않겠지만 리카르도 삼촌이 리마의 위대한 방파제 건설자를 만나려고 프랑스에서 왔거든요. 알베르토가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며 말했다. 왜 어디엔 방파제를 세워도 되고 어디엔 안 되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내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 해요. 그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오. 노인은 이렇게 말하며 나와 악수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침이 튀었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어쨌거나 만나서 반갑소. 프랑스 사람이요? 아닙니다. 페루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살아요. 그의 목소리는 가냘프고 톤이 높았다. 그리고 마치 숨이 찬 듯 단어를 끝까지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나와 인사를 마친 그는 곧바로 지초 카네파에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여기선 세울 수 없을 것 같소. 없을 것 같다니 그건 무슨 뜻이죠? 지초 카네파는 화를 벌컥 내며 목소리를 높였다. 확실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확신은 없어.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바다를 흘깃 쳐다보더니 덧붙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도 내 말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소. 화내지 마시오. 하지만 뭔가가 내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소. 연병할 소리는 집어치워요. 카네파가 팔짓을 하며 투덜댔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젠장. 그러지 않으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요. 종종 바다는 교활한 여자 같소. 좋아요. 하지만 안 돼요. 라고 말하거나 안 돼요. 하지만 좋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여자 말이요. 노인이 웃으며 커다란 입을 쫙 벌리자 두세 개 남은 이가 보였다. 그때 나는 그가 내뱉는 숨에서 강하고 지독한 냄새를 맡았다. 싸구려 럼주나 피스코를 마신 것 같았다. 당신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나 보군요, 아르키메데스. 알베르토가 그의 등을 다시 다정하게 툭툭 치며 말했다. 전에는 전혀 머뭇거리지 않았잖아요. 나는 자네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네, 기술자 청년. 아르키메데스가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는 녹회색 바다를 가리켰다. 바다만의 것들이 있다네. 그리고 모든 사람처럼 바다도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 나는 항상 척 보면 방파제를 세울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았다네. 하지만 칸톨라오 해변은 연병할 놈이야. 속임수를 부려서 나를 떨쳐버리려 하는 것 같아. 해변의 몽돌에 부딪는 파도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노인의 목소리는 띄엄띄엄 들렸다. 나는 그에게 틱 장애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시도 때도 없이 마치 벌레를 쫓듯 빠르게 손으로 코를 만져댔다. 그때 장화를 신고 지크천으로 만든 재킷을 입은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옷에는 카야오 구청이라는 노란 글자가 찍혀 있었다. 치초 카네파와 알베르토가 그들을 한쪽으로 데려갔다. 치초 카네파는 아르키메데스가 듣건 말건 상관않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저 빌어먹을 노인네는 방파제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자고. 노인은 내 옆에 있었지만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다시 바다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입술을 천천히 움직였다. 기도하거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듯. 아르키메데스, 저와 점심 식사 같이 하시겠어요? 내가 조그만 소리로 물었다. 방파제에 관해 조금 더 듣고 싶거든요. 관심이 좀 있어서요. 당신과 둘이서만 점심을 먹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심각한 눈빛으로 잠자코 나를 쳐다보았다. 내 초대에 몹시 당황한 듯 했다. 그의 주름살 사이로 못 믿겠다는 기색이 드러나는가 싶더니 그가 이내 얼굴을 찌푸렸다. 점심을 먹자고?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어디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장소를 정하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언제 말이요? 노인은 아까보다 더 미치 못하겠다는 눈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시간을 벌었다. 지금이요. 그러니까 오늘이요. 제가 12시경에 여기로 모시러 올 테니 당신이 원하는 식당으로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죠. 제 초대에 응해 주실 거죠? 갑자기 내가 위협적인 존재로 돌변하기라도 한 듯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차분하고 맑고 누르스름한 눈이 이 작자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거지? 라고 말하는 듯 했다. 30분 후에 아르키메데스와 알베르토, 치초카네파, 카야오 구총 소속의 두 사람은 논의를 마쳤고 카네파와 알베르토는 피게레도 방파제에 주차해 놓은 차에 올라탔다. 나는 여기에 남아 라푼타를 걸으며 10대 시절을 회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레그레 동네 친구들과 레가타스 클럽에 가끔 춤추러 오고 여기 근처에 살았고 여름 요트 시합에도 참가했던 레카 가족의 금발 쌍둥이 자매와 놀았던 때를. 나는 나중에 택시를 타고 미라플로레스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들은 약간 놀랐지만 내게 카야오엔 깡패와 강도가 득실되고 최근엔 납치도 빈번해졌으니 어디를 가든 조심해야 한다고 일러준 뒤 마침내 그곳을 떠났다. 나는 피게레도, 파르도, 위에세 방파제를 따라 오랫동안 산책을 했다. 40-50년 전에 지은 대저택들은 습기와 시간에 색이 바래고 옛날보다 더 작고 지저분해 보였으며 정원의 식물들은 시들었다. 지나간 아름다움의 흔적을 질질 끌고 다니는 나이든 여자처럼 이곳은 몰락의 길을 걸으면서도 과거에 화려했던 흔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울타리 사이로 해군사관학교 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하얀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생도들이 행진을 했고 선착장 끝에서 또 다른 생도 무리가 보트를 부두에 맸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황당한 일이라고. 아무런 논리도 없는 난센스야. 그런 망상은 잊어버려. 리카르도 소모크루시오. 그런 관계를 과정하는 건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미 내 삶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 만큼 충분히 많은 일을 겪었고 지금은 내 아내인 여자가 연루되면 이상하고 믿을 수 없는 우연한 사건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떠올렸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온 라푼타는 미라플로레스만큼 많이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위풍당당하고 유행에서 벗어나 있었고 가난하지만 우아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이제 내가 살았던 동네처럼 저택들 사이로 비정하고 숨막힐 것 같은 건물이 몇 채 들어섰지만 동네의 전체적인 조화를 깰 정도는 아니었다. 거리에는 거의 아무도 없었다. 물건을 사서 돌아오는 가정부와 유모차를 미는 주부 혹은 개를 데리고 산책하며 바닷가에 오줌을 누이는 여자 몇이 전부였다. 나는 12시에 다시 칸톨라오 해변으로 갔다. 해변은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아르키메데스는 오전에 알베르토가 묘사한 그 자세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바다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너무 조용히 있어서 하얀 갈매기 한 무리가 그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의 주변을 걸어다니며 먹을 것을 찾아 몽돌 사이를 부리로 쪼아댈 정도였다. 바닷물 소리는 더욱 커졌다. 주기적으로 갈매기들이 꽥꽥 울어댔다. 쉰 듯하면서도 새된 소리가 때때로 귀에 거슬렸다. 그래, 이곳에 방팔제를 건설할 수 있소. 아르키메데스는 나를 보더니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다. 카네파에게 이 멋진 소식을 알려줘야겠소. 이제 확신하시는 겁니까? 물론 틀림없어.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하며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그의 작은 눈이 만족스럽다는 듯 반짝반짝 빛났다. 그는 확신에 찬 태도로 내게 바다를 가리켰다.